안녕하세요. 언어행동연구소 파란입니다. 오늘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 자, 학습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의 기준은요, IQ가 70 이상입니다. 연구들,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고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IQ가 70에 있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70보다 이하이면 미만이면 우리가 지적장애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능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이 뭐 100 왔다 갔다 조금 이상 이하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지능이나 상호작용의 수준이 좀 떨어져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고기능이라고 하면 그래도 말이 어느 정도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호작용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아이가 좀 말을 하니까 이제 뭐 사회성 프로그램 가서 말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냥 쑥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뭘 가르쳐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저의 경험상,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인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면, 혹은 우리가 고기능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요건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지 않습니다. 딱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 배우려면 100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기능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10번에서 왔다 갔다,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웬만큼 학습 속도가 꽤 많이 빨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의 길이도 두 어절 이상으로 지나치게 발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로 발화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사실 주의 집중은 고기능이나 아스퍼거 친구들도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학습 능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주의 집중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고기능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청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누구랑 갔어? 뭐 했어? 이런 의문사를 구별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보통 인트라버벌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어 행동에서 인트라버벌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브 뭐 하는 거야?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화자이기도 하지만 청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지각 능력. 저희가 굉장히 고기능 아동인 줄 알고 막 가르치다가 시제가 딱 걸린 적이 있었어요. 왜 이게 구분이 안 되지? 비슷비슷한 자극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지가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그래서 숫자나 한글로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나 이런 기호에 관한 자극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시지각 능력 중요하고요. 감각 처리 문제가 아주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의 관심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감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면 배운 것들을 하나도 쓸 수가 없고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친구들이 고기능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까? 일단 다중통제라는 표현을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ABA 중에서도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버벌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요. 언어 행동이라는 파트에서는 나오는 용어가 다중통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제라는 게 결국 가령 우리가 이거 뭐야? 라고 할 때 단순하게 이거 고양이야 이런 것이 이거 단순한 통제이거든요. 이 중에서 그러면
강아지를 찾아봐 하면 강아지를 고르고 굉장히 좀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통제 요소가 되죠. 그런데 다중 통제라는 것은 훨씬 더 그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능 아이들이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면 이런 다중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중 통제 중에서도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수렴 통제라는 게 있어요. 가령 선생님이 수수께끼를 내볼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건 동물이고 바다에 살고 별 모양이야. 이건 뭘까?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동물을 생각하고 바다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별 모양인 거 뭐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불가사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모아지는 거죠. 수렴되어서 네, 정답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통제하는 요소가 세 가지나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수렴 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 연상하면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발산 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불가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불가사리를 어떤 요소가 있었지를 생각하고 이건 동물이에요. 이건 바다에 있어요. 그리고 모양이 별 모양이에요. 이 불가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의 요소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발산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산 통제라고 네, 언어 행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간 단계 이상을 조금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는 아주 어려운 단계이자 꼭 필요한 단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사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나 그냥 한번 해볼 거야. 하면 아이는 너무 어려우니까 울고 불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 기술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의문사 질문들을 알아야 되고, 뭐 동물이나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떤 뭐 장소나 이런 개념들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질문을 구별하는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다중통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통제는 이것보다 다양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수렴통제와 발산통제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이것은 아스퍼거 친구들도 당연히 이 감정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 얘는 기분이 어때? 뭐 그림 보고 뭐 감정을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상황과 감정을 연결하는 거. 얘는 지금 왜 화가 났어? 혹은 이런 상황이면 얘는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상황과 감정을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감정 프로그램도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엄마나 선생님 혹은 친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들 등등 감정에 관한 수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심도 있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시간의 개념 혹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엔드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뭐 낮이 무엇인지, 아침이 무엇인지, 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점심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 뭐 저녁에는 뭐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을 아는 게 고기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 뭐 양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치약을 칫솔에 짜서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뱉고, 이게 다 흐름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그 뒤에 오는 더 길고 복잡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고기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과거에 대한 회상, 리콜 혹은 메모리, 이 프로그램 굉장히 저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국 상호작용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이 과거 회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어제 뭐 했어? 뭐 토요일에 뭐 했어?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주제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답하거나 내가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가가 이 뒤에 오는 뭐 그냥 대화 프로그램의 아주 중요한 선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요? 의문사에 대한 뭐 구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정확한 길이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시간의 흐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일을 내가 좀 시간의 흐름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추론이나 파생된 것에서 배우기. 자, 우리가 똑똑한 친구들 옛말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고기능 아이들이 더 성장하려면 하나를 가르치면 적어도 2개는, 그리고 2를 가르치면 3개, 4개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토끼는 초콜릿을 좋아하고 여우는 빵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코끼리는 토끼랑 똑같은 걸 좋아한대요. 자, 그럼 질문을 합니다. 뭐 토끼는 뭐 좋아해? 초콜릿. 여우는 뭐 좋아해? 빵. 이거 너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고기능 친구들. 그러면 자, 반대로 물었을 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초콜릿 좋아하는 거 누구야? 토끼죠. 빵 좋아하는 거 누구야? 여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는 거는 교사가 직접 교사랑 막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찌어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 코끼리는 토끼랑 똑같은 것을 좋아한대 라는 단서에서, 그러면 코끼리는 그럼 뭐 좋아해?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토끼랑 똑같은 걸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좋아하죠. 아, 이거 조금 한 단계 더 파생됐습니다. 위에 초콜릿 좋아하는 거 누구, 빵 좋아하는 거 누구는 그냥 단순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코끼리는 한 단계 더 추론을 해야 돼요. 코끼리는 토끼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데, 토끼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했어. 그럼 코끼리도 초콜릿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파생된 것, 이 안에 정보가 파생되어 나온 것을 본인이 알고 금방 거기서 직접적으로 학습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자, 토끼는 노란 집에 살고 여우는 초록색 집에 살아. 빵이 있어. 빵은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 토끼랑 여우들 직접 보여주지 않고 딱 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빵은 어디에 갖다 줄까? 자, 빵을 누가 좋아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여우가 빵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우는 초록색 집에 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보랑 뒤에 있는 정보가 또 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파생된 것에서 배울 수 있으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겠죠.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오후 그룹에서 앞에 제가 소개드린 프로그램들을 오후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후 누리, 언어 누리 반에서 요거 많이 하는데요. 끝날 즈음에 항상 저에게 파생된 관계를 체크를 해보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통과해요. 생각보다 이런 앞선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연습했을 때 이렇게 추론이나 파생된 것에서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상황과 맥락 이해. 뭐 상황인지 맥락인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거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서야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뭐 코끼리랑 꿀꿀이랑 돼지랑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 새 장난감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다가 이거 던지는 건가 봐 하고 코끼리가 휙 던져버렸어요. 근데 깨졌잖아 하고 막 돼지가 화를 내고 코끼리는 미안해 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람쥐가 와서 이거 뺐다 끼웠다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 이제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총망라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안에 감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또 뭐 의문사도 이해해야 되고, 또 지나간 일, 이미 앞에 벌어진 상황을 기억해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파생이나 뭐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
맥락, 상황을 총체적으로 놓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 기술. 네, 그래서 대화 기술 뭐 연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질문으로 교사가 시작할 수도 있고 질문이 아닌 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일부러 약간 그냥 평소문으로 나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 뭐 먹었는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꼭 어떤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뭐 그런 대화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나 아니면 평행적으로 나 뭐 딸기 좋아한다 하면 나는 바나나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정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는데 이런 다양한 사례와 예를 통해서 네, 이런 대화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나가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친구들하고도 조금 가서 뭔가 어울려서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변하는 게 좀 느껴진다. 라는 것들을 좀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기능 아동의 학습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